30장. 셰르바츠키 가족이 자리를 잡은 독일의 작은 온천 도시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든 곳이 다 그렇듯 사교계가 일종의 결정을 이루며 구성원 각자에게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 자리를 배정하는 일상적인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리가 내릴 때 물방울이 정교하고 불변하는 눈 결정 모양을 갖추어 가듯 온천에 새로 도착한 이들도 즉시 저마다의 특별한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셰르바츠키 공작 부부와 그들의 딸은 자신들이 빌린 객실 가문의 명성, 그리고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에 따라 그들을 위해 마련된 명확한 자리에 즉시 결정화되어 들어맞았습니다. 그해의 그 온천지에는 진짜 독일 공작 부인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사교계의 결정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셰르바츠키 공작 부인은 무엇보다도 딸을 이 독일 공작 부인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고 도착한 다음 날 그 의식을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키티는 파리에서 주문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독일 공작 부인은 이 예쁜 작은 얼굴에 곧 장밋빛 생기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 셰르바츠키 가족에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명확한 삶의 궤적이 그어졌습니다. 셰르바츠키 가족은 영국의 어떤 귀부인 가족, 지난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독일 백작 부인과 그녀의 아들, 학식 있는 스웨덴인, 그리고 카노 씨와 그의 누이와도 안면을 텄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장 자주 어울리게 된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온 부인 마리아 예부게니예브나 르티셰바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키티는 그 딸을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그녀 역시 자신처럼 연애 사건 때문에 몸이 아파 이곳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제복을 입고 견장을 찬 모습만 보아왔던 모스크바의 한 대령도 있었는데 이제 제복을 벗고 목을 드러낸 채 화려한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몹시 우스꽝스러웠고 도저히 따돌릴 수가 없어서 따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자 키티는 몹시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작이 카르스바드로 떠나고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신선함도 기대할 수 없었기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온천지에서 그녀의 정신을 붙잡아준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에 대한 상상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키티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항상 타인을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상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어떤 성품인지 추측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경이롭고 고결한 성격을 부여했고 관찰을 통해 자신의 그 상상이 맞았음을 확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 키티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이는 모두가 슈탈 부인이라고 부르는 몸이 아픈 러시아 부인을 간호하며 함께 온 한 러시아 처녀였습니다. 슈탈 부인은 최상류층 사교계에 속한 인물이었으나 걷지 못할 정도로 몸이 위독하여 날씨가 유독 좋은 날에만 휠체어형 마차를 타고 온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셰르바츠키 공작 부인의 해석에 따르면 슈탈 부인이 그곳의 러시아인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은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그녀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처녀는 슈탈 부인을 수발하고 있었는데 키티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온천장에 많이 머물고 있는 다른 중환자들과도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져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키티가 파악하기로 이 러시아 처녀는 슈탈 부인의 친척도 아니었고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도 아니었습니다. 슈탈 부인은 그녀를 바렌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마드무아젤 바렌카라고 불렀습니다. 키티는 이 처녀가 슈탈 부인이나 다른 낯선 이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흥미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흔히 그렇듯 마드무아젤 바렌카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고 눈이 마주칠 때면 상대방 역시 자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드무아젤 바렌카는 첫 젊음이 지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젊음이라는 단계 자체가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19살로 보려 하면 그렇게 보였고 30살로 보려 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병색이 도는 안색에도 불구하고 못생겼다기보다는 미인에 가까웠습니다. 지극히 마른 체형과 중간 정도의 키에 비해 머리가 다소 크다는 점만 제외하면 몸매도 훌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만개한 지 지나 향기는 사라졌으나 꽃잎은 아직 시들지 않은 아름다운 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남성들을 끌어당길 만한 힘, 즉 키티에게는 넘쳐 흐르는 억눌린 생명의 불꽃과 자신의 매력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헌신적인 일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 일 외에 다른 것에는 도저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키티에게 있어 마드무아젤 바렌카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이 점이었습니다. 키티는 그녀의 삶의 방식에서 자신이 지금 그토록 고통스럽게 찾고 있는 삶에 본보기 남성들과 여인들의 사교적 관계를 떠난 삶에 대한 순수한 흥미와 존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키티는 이 미지의 친구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할수록 그녀가 자신이 상상했던 대로 완벽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욱더 그녀와 아는 사이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두 처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키티의 눈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정말 내가 상상하는 대로 그토록 고결한 사람인가요? 하지만 제발 오해는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억지로 아는 척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난 그저 당신을 동경하고 좋아할 뿐이랍니다. 그러면 미지의 처녀의 눈빛도 이렇게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시간만 더 있다면 당신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키티가 보기에 그녀는 늘 바빴습니다. 러시아인 가족의 아이들을 온천장에서 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픈 부인을 위해 쇼를 가져와 몸을 감싸주거나 신경질적인 환자의 기분을 맞춰주려 애쓰거나 누군가의 차 시간을 위해 케이크를 골라 사고 있었습니다. 셰르바츠키 가족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에 붐비는 온천장에 모든 이의 이목과 부정적인 시선을 끄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구부정한 체구의 커다란 손을 가졌고 자신에게 너무 짧은 낡은 코트를 입은 검고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눈빛을 지닌 키 큰 남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마 자국이 있고 선량해 보이지만 몹시 형편없고 촌스럽게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키티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들에 대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로맨스를 소설처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작 부인이 투숙객 명부를 통해 이 남자가 다름 아닌 니콜라이 레빈과 마리아 니콜라에브나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이 레빈이 얼마나 질이 나쁜 인간인지 키티에게 설명해 주자 그들을 향한 그녀의 모든 환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설명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남자가 바로 콘스탄틴 레빈의 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갑자기 키티에게 극도로 불쾌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움찔거리는 이 레빈의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 걷잡을 수 없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를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의 크고 두려운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증오와 경멸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키티는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애썼습니다.